오케이, 시간이 됐으니 갑시다. 그래서 나온 대로 김현진 선생이고,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12월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발표가 12월 한 12일 전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리트 논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교시에 개괄적으로, 즉 개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강론으로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갑시다. 18페이지. 18페이지로 가서 올해 시험 날짜를 쭉 달력을 보았더니, 리트 시험은 7월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시행이 되지요. 그래서 아마 7월 26일 날 시험이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물론 뭐 시점도 있지만은, 논술 시험이 3교시에 진행이 돼요. 아름다운 시간이죠. 7월 말이면은 대부분 땡볕, 즉 한여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에서 1, 2교시 언어의의 추리논 중 죽을 똥말똥하고 이 어떤 생물학적 요구에 따라서 점심을 먹고 나면은 우리 신체에 반응이 오겠죠. 나른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3교시에 논술을 110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고통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시험은 3교시 110분 동안 두 문제 풀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 항목 동글뱅이 한번 쳐주세요. 논술 시험은 첫 번째 줄 흑색 번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되며, 즉 검정 수성펜이나 또는 검정 볼펜을 사용해야 돼요. 펜슬을 사용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원고지 사용법에 따른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된다.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원고지에 글을 써야 되는, 답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고지 사용법, 그 다음에 교정부호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1대1 대면 첨삭을 약 10분 내외 정도 진행할 거예요. 그때 교정부호와 관련된 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격가지, 대면 첨삭, 1대1 대면 첨삭 시간에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적질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높겠죠. 그랬을 때 혹여나 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는 애티튜드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지적질하면은. 근데 저에게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적질을 하더라도 제발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안 됩니다. 그거 정도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도 동글뱅이 쳐주세요. 논술 답안지는 1인당 수험생 1인당 한 권씩 9매로 구성되어 있고 600자 원고지 9매, 즉 5,400자 분량의 원고지를 줘요. 그래서 그 내에서, 즉 1번 항목과 관련된 원고지, 2번 항목과 관련된 원고지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충분히 답안지는 제공한다라는 것 정도가 특징점이고, 요거는 이제 개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2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논술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 박스 세 번째 문단 두 문제라고 했고, 우리 리트 논술 시험은 분량이 있는 시험입니다. 각각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당 900에서 1200자,
즉 1000자 내외를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2000자 내외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냐면은 A4 한 장하고 두 장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60으로 했을 때 한 장하고 두 장 10줄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 형식을 보면은 특징 1번, 물론 이제 뭐 기출문제 한번 쭉 보셨겠지만은, 특징 1번, 우리 논술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됨,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별로 사례가 한 개 또는 두 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사례형 논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점, 여기도 동글뱅이 치시고, 관련된 원칙이나 이 관련된 원칙이다라는 것은 사례와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례와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냥 제공됩니다. 즉 사례가 있고 사례와 관련된 지문 또는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해야 되는 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특징점입니다. 여기다가 동글뱅이 쳐주세요. 27페이지 다섯 번째.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반면 2018학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논술시험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둠, 2018학년도는 회차로 이야기하면 11회차 시험이에요. 올해는 19회차 시험이죠. 그래서 11회차 시험부터 지금까지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논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냐면은, 독해 능력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지문에 대한, 사례와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해력을 평가하기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거를 논리 논증력, 저는 논증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논증력을 좀 더 중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논술도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 준비를 통해서 결국 목표는 하나밖에 없죠. 고득점을 얻는 게 당연히 목표겠지요. 그러면은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이 평가 기준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리트 논술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을 때 채점기관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해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보다 논증력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해력을 기르는 거는 마땅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논증력이 중심평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실제 채점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약 이해력이 30% 정도,
그 다음에
네이밍하는 겁니다. 차라리 뭐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례 명명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거는 마치 신문기사의 헤드라인과 유사한 거예요. 헤드라인을 보면은 그 기사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지레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해한 거죠.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사례를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부 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노메나예요. 세부 양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사례가 발생한 뭐 배경이라던가 원인이라던가 그 사례의 뭐 결과라든가 그 사례가 끼친 영향, 과 같은 것들이 세부 양상에 해당되겠지요. 이 네 개가 항상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정보죠. 이 두 가지를 진술하면은 순차적으로 파악해서 진술하면은 사례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 사례 분석형 그냥 자율신경으로 신경처럼 답변하세요. 사례 분석형, 사례명령 세부 양상, 사례명령 세부 양상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나오게끔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두 개 항목으로 답변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 요약형. 은 세 개 항목으로, 즉 논술문은 세 개 항목으로 답변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화제라고 쓰자고 했고, 언어 이해에서는 화제를 주제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 영어로 theme 또는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를 풀었으면은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를 일컬어 화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논술문의 경우 필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는 포괄적인 정보에 해당되겠죠. 소위 주제 찾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시적 정보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항목은 결론이고, 결론을 일컬어 최종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결론이에요. 세 번째 항목은 근거예요. 제시문 요약형의 경우 화제 결론 근거 화제 결론 근거 화제 결론 근거 순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화제와 결론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으로 쓰면 되고, 그거를 일컬어 해당 지문 해당 관점의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문을 요약해야 되는 경우 구성 요소는 답변 항목은 화제 결론 근거인데, 실질적으로 문장으로 치면은 첫 번째 문장은 주제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근거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곁가지. 요것도 이해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던데, 논술문에서 근거는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진지하게 묻는 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근거는.
왜요? 근거도 참고하실 수 있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근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닥 어떤 분량 제한상 뭐 어떤 자기만의 독자적인 책이라고 저서라고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그래서 근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을 거요.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글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 답은 맞았어요. 근거도 주장이에요. 논술문에서 100% 주장이에요. 100%.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논증을 해볼게요. 소크라테스 식으로. 주장을 먼저 정의해 볼까요? 뭐가 주장에 대한 정의는 뭐지요? 누가? 필자 또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뭐 화자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적절타, 적절치 않다,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 결정,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필자 또는 화자의 판단, 결정, 규정이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필자가 규정한 거죠. 판단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근거는 누가 한 글에서 필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뭐 한 거예요? 필요하다, 적절하다, 유의미하다, 가치 있다라고 판단한 진술이죠. 남이 가져다 준 건 아니지요. 지가 판단한 거지요. 따라서 근거도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근거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최종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따라서 동일률에 따라서 결론과 근거를 구분한 거예요. 같은 주장인데 논리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요약형의 경우 화제 결론 근거 순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리트 논술 시험은 각 문항당 천자 내외의 분량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여러 개일 거예요. 최소한 5개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세부 항목은 그 논리적 역할 또는 중요성에 따라 분량 배분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사례 분석이나 제시문 요약 같은 경우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량은 150자 내외였으면 좋겠다. 150자 내외였으면 좋겠다. 이거 꼭 준수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능하면은 100자는 넘기고 때려 죽여도 200자 넘기지 마세요. 절대 200자 넘기지 마세요. 사례 분석은 일반적으로 과정상 필요한 거지 그게 중심적으로 논해야 되는 바는 아니에요. 200자가 넘어버리면은 전체 문제에서 거의 20% 분량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50자 내외 정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가 요거 빼먹어 버렸네. 35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요약형의 명시적인 지시어 같은 경우엔 제일 밑에 3회차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볼드체로 나와 있지요. 이러한 지시어가 나오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회차 조건 제시문 가의 논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할 것, 논지를 분석하거라 라는 지시어가 나오거나, 또는 5회차에서도 논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16회차 가에 제시되어 있는 병의 주장을 먼저 요약할 것, 이러한 요약, 분석, 논지 분석, 논지 정리, 논지 설명, 논지 정리와 같은 지시어가 등장하면 제시문 요약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논증평가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딨냐, 13회차 그리드 밑에서 두 번째 줄, 조건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34페이지, 아니 36페이지 세 번째 줄,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개의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세 개의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관점을 비판하라는 거죠. 비판은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논증평가형이었죠. 그러면 비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논증평가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가 가지고 나다를 비판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나와 다 선택하지 않은 두 개의 관점을 요약해야 되는 거죠. 요약하라는 명시적인 지시어는 없지만은. 그래서 논증평가형으로서 요약해야 되는 문제 형식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37페이지로 넘어가서 분석형 문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다. 1번 동글뱅이 치세요. 키워드 적극 활용하자. 키워드 적극 활용하자. 논술문에서는 개념어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개념어 동글뱅이 치시고, 그 다음에 사례 분석에서는 고유명사나 주요 개념어 적극 활용하자 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사항, 발췌 금지. 발췌 금지. 즉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다가 써서는 안 된다.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는 여러분의 표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핵심 개념어나 주요 고유 명사를 바꿔버리면은 내용이 사례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거는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파라프레이징, 말 바꾸기를 하거라. 발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동글뱅이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의사항, 주관 개입 금지. 사례를 분석하거나 제시문을 요약할 때 주관 개입 금지. 판단하지 마세요. 옳다 그르다,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정보를 그대로 파악해서 키워드를 활용하되 나머지 것들은 파라프레이징만 하는 것이 요약 분석형의 관건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좀 논술 시험이 가진 특징 구조,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으로서 분석형의 특징, 그 다음에 답변 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백날 이론 알아봤자 뭐합니까?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같이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쉽시다.